안녕하세요. 미리 보는 제주포럼 역사 속에서 평화를 보다 진행을 맡은 호준입니다. 제주포럼이 무려 19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럼 제주포럼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즐길 수가 있을까 생각한 끝에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이 영상을 보다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특별한 분들을 한번 모셔봤습니다. 먼저 제주도에서 나오셨습니다. 고윤주 대사님. 네, 안녕하세요. 제주도 국제관계대사 고윤주입니다. 자, 정치 외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들도 모셔봤습니다. 연세대학교 박재적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박재적입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이문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에 있는 이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포럼을 보다 즐겁고 알차게 즐기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저희가 영상을 좀 보고 가시면 더 좋다.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벌써 19회입니다. 이번 주제는 그럼 어떤 거예요? 이번 주제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이라는 주제입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협력. 근데 2024년 현재 지구촌은 좀 더 낫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이들한테 미안한 면이 좀 있기는 합니다. 전쟁이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2024년의 화두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하마스, 가자 지구의 전쟁이 좀 대표적인 있고 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왜 이런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대표적인 영토 분쟁이지 않습니까? 세계가 글로벌화 되면서도 국가들 간의 이제 국가 이기주의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것. 그게 이제 전쟁의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종교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원을 따져본다면 1차 대전 때 영국의 벨페어 선언까지 갈 수가 있지만 그 기저에는 그 종교적인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가가 얼마나 그 이기적인 그 형태를 띌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습니다. 유럽에서 보면 100년 전, 200년 전에는 내 나라의 땅이었던 땅에 다른 나라가 지금 국경선을 그어놓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유와 신교의 전쟁으로 정말 총칼을 맞대고 서로를 죽였던 그 종교가 다른 그 사람들이 지금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이 평화를 유지하게 됐던 결정적인 어떤 이유는 공통적으로 그 각 국가들이 번영을 하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이해가 일치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 체제를 제도적으로 구축한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1951년도부터 석탄 공동체를 시작해서 베네룩스 3국하고 독일, 프랑스가 협력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경제 공동체로 60년대 이제 발전하고 최근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통합까지 지향하면서 유로피안 유니온이라는 유럽연합 체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경제를 중심으로 한 통합 과정의 어떤 결과물이고요.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소련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평창을 하는 것에 대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으로 미국과 이제 유럽 국가들이 나토라는 대서양 협력체를 이제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안보에 있어서도 서로 이제 공동의 협력을 하는 그러니까 경제, 정치, 안보가 다 같이 이제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거는 결국은 지난한 어떤 유럽의 역사의 과정에서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교훈의 어떤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중동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이런 곳에도 이득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유럽 같은 경우는 아까 시발점 자체를 석탄, 철강, 자기들이 요것 때문에 싸웠다라는 지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더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거는 이 이니셔티브를 누가 취했냐라고 했을 때 프랑스하고 독일 거의 뭐 철천지 원수 같았던 이 두 나라가 결국은 화해를 하면서 또 가장 자기들이 싸움의 원인이었던 지점부터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몇몇 물론 훌륭한 리더십들이 있었습니다만 여러 훌륭한 인물들이 그게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지역에서도 그게 불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런 정도의 그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는 결국은 사람이겠죠. 누군가가 그걸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중동은 안타깝게도 그거를 기대하기가 너무 좀 서로가 자신의 희생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도 이 한 지점을 향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면 평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약간 봐도 되겠죠. 힘들겠지만 찾아내면 수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가
축제의 날로 기억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제주 포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석학들, 정책 입안자들, 학계 인사들이 다 모여서 그런 어떤 방향을 좀 제시하고 그 지혜를 모으는 어떤 그런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주 포럼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님께서 오신다고 국제 관계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분들이 이야기를 나누시는구나. 반기문 총장님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어떤 분들이 오세요? 지금 에이펙에서 좌장을 맡고 계시는 이제 레베카 파티마 스타 마리아, 본래 말레이시아 외교관 출신이세요. 그래서 이 에이펙이라는 이 기구는 한 21개 국가, 이 아시아 태평양에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을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국제 기구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아주 평생 우리 대사님처럼 평생 그렇게 외교관으로 또 공직에 있으셨던 분입니다. 네. 아시아 태평양이면 지구 인구의 7, 80% 되지 않나요? 네, 한 60%. 뭐 일단 중국과 인도가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다. 고 대사님 혹시 좀 와 이분은 좀 제가 주목하고 있다 이런 분. 지금 반기문 총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기문 총장님께서 제주 포럼에 계속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고요.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반 총장님을 지난 3월에 제가 중국 보아 포럼에서 한번 뵀습니다. 보아 포럼 이사의 의장을 맡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그 연설에서 말씀하신 게 미중 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가자 전쟁 등으로 지금 세계가 대립과 갈등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기후 변화라든지 개발 협력이라는 그 유엔의 어떤 기본적인 이행의 어떤 과제가 있는데 그게 스케줄에 계속적으로 뒤처지고 글로벌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그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갈등과 대립을 이제 협력과 외교로 빨리 복원시키고 전환시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주 포럼에서도 반 총장님께서 외교와 협력이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일이고 그 점에서 강대국 간 그리고 모든 국제사회가 협력을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내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또 이 포럼에 참가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제주 포럼이 앞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다라는 충분한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영향을 끼치는 게 제주 포럼을 개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올해가 또 제주 포럼이 좀 달라진 점이 있어요. 세계 지도자 세션도 있지만 전직 외교장관 라운드 테이블이라는. 전직 외교장관님들이 처음으로 이제 모여서 세션을 하시는 거고요. 네. 외교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국제 정세라든지 국제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글로벌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강대국 간의 어떤 대립과 경쟁,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식량 위기가 있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공동으로 이제 대응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전 지구적 문제가 있는데 강대국 간의 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현안에 대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직 외교장관으로서의 의견이라든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또 그 중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위치에 있을까?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인태 지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인 거는 당연한 자명한 사실인 거죠. 중국, 인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최대 인구 지역일 것 같고 뭐 세계 경제의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거대한 지역인 거죠. 지금 인태 지역에 세계 20위까지에 들어가는 국가가 몇 개가 있을까요?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국가 5개 국가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미국, 중국, 일본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인도가 있을 것 같고요.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니까요. 그 다음에 한국이 있고 한 인도네시아 정도가 세계 20위권 정도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우리가 더군다나 요즘에 그 K-팝, 뭐 한류로 뭐 소프트 파워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 건 맞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 좀 천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북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그러한 그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제주 포럼 같은 걸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 위치 뭐 이런 거를 더 전 세계에 더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잘 사는 나라 그러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도 선진국 한번 돼보자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중추국가라는 말 쓴다면서요? 글로벌 중추국가, 뭐 영어로는 이제 글로벌 피보털 스테이트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용어를 그럼 우리 스스로를 부를 때 썼었나라고 떠올려 보면 아마 미들 파워 많이들 들으셨었을 거예요. 중견국이다. 뭐 물리적 사이즈가 영토는 작아도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미들 파워라고 그러면은 또 중요한 게 이 비헤이비어리즘, 이 행동도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의 어떤 시티즌처럼, 정말 시민처럼 아주 선량한 시민처럼 행동하는 국가 이런 어떤 의미를 포함한 게 이제 이런 미들 파워라는 개념이었었는데 이제 중추국가라고 한다면 이 전체 세상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볼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동,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부정한, 불이한 그런 국제사회 문제들을 봤을 때는 우리 역시 식민 경험도 있었고 식민 통치를 당한 경험도 있고 또 국제전, 한국 전쟁은 내전이자 국제전이었기 때문에 이런 전쟁도 겪은 나라로서 또 어느 나라도 여태까지 침략하지 않았었던 그런 나라지만 말하자면 그 에이드에서 원조에서 공여국이 된, 수여국에서 공여국이 된 이런 나라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어떤 불의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우리도 목소리를 내고 해서 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지점을 차지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함의하고 있는 게 이제 중추국가라는 개념이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저희가 자라면서 야, 니네 나라 GNP 얼마야?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GDP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인구가 모자라네? 1인당 GNP 얼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갔었거든요. 도대체 그럼 중추국가가 되려면 뭐 이렇게 커트라인이 있어요? 뭐 어떤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고 그 연초에 미국 띵크탱크에서 나온 보고서 보면 군사력이 5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컬처라든 어떤 한류적인 어떤 영향력이 그 소프트 파워 면에서는 국제적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면, 군사적인 면,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파워 면에서의 한국의 위상은 충분히 이제 중추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세계에서 한국이 기여를 할 수 있는 위상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점에서 중추국가라는 어떤 개념을 도입하면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게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추국가가 사실 영어로 피봇 국가라기보다는 피보털 국가거든요. 우리가 뭐 G2처럼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국가가 속해 있는 그 소 지역에서의 어떤 지도적 리더십은 최소한 갖고 있어야 된다. 뭐 한국 같으면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호주 같은 경우면 남태평양 지역에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파워가 센 국가들을 손꼽으라면 한국, 중국, 일본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사이가 참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렇진 않다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뭐 이 두 나라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중국과 일본의 관계 여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중국과 일본의 관계 아까 제가 유럽 얘기하면서 프랑스랑 독일의 그 철천지 원수가 됐던 그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거기에 유사한 게 어쩌면 중국이나 일본, 우리와 또 일본도 그런 역사적인 나름 원한이라면 원한이 깊지만 중국과 일본도 그런 부분이 꽤 깊죠. 그러나 두 나라 다 워낙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워낙 위에 있는 나라들이고 또 경제적인 실리를 놓고서는 또 협력할 때 협력하고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뭐 딱 이런 지하에 이 나라 관계는 어떤 갈등 관계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겠죠. 특히나 근데 아무래도 영토 문제도 없지 않고요. 이제 특히 이제 오키나와에서 쭉 연결되어 있는 대만에 사실 더 가까운데 그 생각그 다 아시는 이제 중국어로는 디아위따오라고 하는 그 섬 문제도 있고 해서 뭐 어떤 또 계기로 확
관계가 또 나빠질 그런 리스크가 없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서로가 또 적당한 그런 갈등을 조정하면서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어떤 외교할까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미국이 몇몇 국가들끼리 소그룹을 형성을 해서 그 중국을 이제 옥죄하고 있다고 이제 중국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최근에 유엔을 강조하고 있고요. G20를 강조하고 있고 이런 다자주의 기구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중국이 이제 유엔을 굉장히 비난했었거든요.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네. 유엔은 뭐 미국이나 이런 국가 강대국들의 영향력이 있는 뭐 국제기구다 굉장히 비난을 했었는데 그게 요즘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이 그 인태 지역에서 특히 이 소다자 연합을 중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이 더 기존의 그 다자적 체제, 유엔이나 G20 이런 걸 강조하는 네.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이제 계속 그 수사적으로 미국을 그 공격하는 뭐 그런 외교를 펼칠 것 같습니다. 뭐 같은 측면에서 요즘 흔히 대두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네. 저개발 국가들이죠. 그런 국가들 간의 연합, 뭐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그런 외교를 좀 펼칠 것 같아요. 중국은 제가 외교부에 근무할 때 다자 회의를 가면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이제 인류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국제 질서는 좋은 질서지만 조금 더 발전시켜야 된다. 보다 개혁을 해야 된다. 뭐 그 이야기는 이제 중국이 많이 성장을 했으니 중국이 더 활동할 수 있는 스페이스 공간을 좀 더 달라.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안보적인 측면을 이야기할 때는 동맹으로 자꾸 쪼개가지고 대립하지 말고 그냥 협력적인 안보를 하자. 그런 어떤 그 안보적인 개념을 그 제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도 여러 가지 시장 원리에 따라 가지고 뭐 이게 그 개발 원조를 하고 뭐 그렇게 하지 말고 공동으로 이제 번영할 수 있는 공동 그 개발 협력을 이렇게 하자.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정치적인 이념을 좀 포용하는 어떤 여유를 가지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대립으로 보지 말고 그 국내 정치 이념에 대해서는 포용을 해라라는 그 아이디어가 인류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계속 설파하고 있는 내용인데 결국은 중국이 그동안 많이 이제 힘이 성장을 했고 그 성장한 걸 통해 가지고 기존의 어떤 질서를 조금 변경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국가, 일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참가자가 이번에 일본에서 오게 되나요? 네, 이번에는 저 후쿠다 야스오라고 하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안경 쓰신 신사분 전 총리가 오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리 타케오라고 외무성 차관까지 하셨던 분이 또 오십니다. 두 분 다 뭐 워낙 이제 외교통이시고 또 우리가 별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인식이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우파 정치인들하고 또 좀 다르게 굉장히 국제주의적인 인물들이기 네. 때문에 특히 지금 뭐 한국-일본 관계가 작년 이후로 아주 급물살을 타면서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떤 희망적인 그런 메시지들도 주시지 않을까 싶네요.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국에서 좀 많은 좀 지지를 받았던 총리죠. 네. 그럼 이번에 참여를 하면서 좋은 어떤 좀 흐름의 대화가 나올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관방장관이라는 아주 요직을 오래 하셨던 거에 비해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길게 총리 생활을 했던 분은 아니지만 우리하고도 친밀도가 높으시고 예를 들면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도 오셨었고 해서 여러 가지 한국에 대해서는 또 좋은 감정들을 갖고 있는 분이시고요. 무엇보다 이제 본인의 그런 패스, 지난 그 경력들을 반추해 볼 때 아무래도 이 동아시아에서 평화의 어떤 중요성, 우리 제주 포럼의 취지에 맞는 그런 말들을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일본은 국제관계적으로 뭔가 크게 뭐 이렇게 좀 흐름을 좀 이끌어가는 느낌은 없었는데 중국은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게 1대1로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죠. 그 중국이 1대1로가 지속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평가가 다양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지금 중국이 경제난이잖아요. 부동산 뭐 위기도 있고 어느 정도 자원을 계속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의문을 갖는 분들도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최근에 워낙에 1대1로가 뭐 동아시아 지역에서 또는 인태 지역에서 네. 그 비세 트랩
뭐 돈을 빌려주고 나서 못 갚으면 그 국가들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에 국가들의 주요 기반 사업을 뺏어가는 그런 빚의 트랩이 비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앞으로는 1대1로를 하면서 지속 개발 가능한 그 1대1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걸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다양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1대1로가 우리한테 그 대한민국한테 뭐 한 거는 없죠? 그 관점은 우리가 이제 중국과 같이 1대1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뭐 이게 이제 관점인 것 같아요. 1대1로가 대부분 다 인프라 개발이기 네. 때문에 우리 기업한테는 기회이지 않습니까? 인프라 개발이라는 게 이제 거대 자본이 들어가는 기관시설 막 만들고 네, 큰 규모의 네. 사업이기 때문에 뭐 일본도 아베 수상 때 그 중국과 같이 제3국가에서 같이 공동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하고 MOU도 막 50몇 개를 했는데 아직까지 실제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이 하겠다는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우리도 뭐 기회가 되면 같이 한다는 그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1대1로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그 투자를 중국이 개도국 중심으로 특히 중국 국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뻗어나가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의 1대1로는 아세안 국가나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 아프리카 국가들은 굉장히 기대가 큰 어떤 부분입니다. 그 반면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도국들의 어떤 열망을 인프라 투자를 통해서 달성시켜주면서 그걸 통해서 그 개도국 투자 대상이 되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나 정치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이제 확대해 나가고 그러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우군을 많이 확보하는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남아 국가들이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두 가지를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크게 환영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채가 자꾸 늘고 거기에 대해서 또 갚아야 되는데 갚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정치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때문에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동남아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국의 어떤 참여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굉장히 해를 끼치지 않는 나라 같고 경제력도 되고 그런 면에서 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뭐 인프라 투자를 정치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출은행이 신용 보증을 해줘야 되고 기업들도 거기에 투자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어떤 이윤이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장 메커니즘에 기반한 인프라 투자를 저 발전도상국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 마련해 준다면은 우리의 외교도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IIB 같은 경우를 이제 중국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제가 미국 워싱턴에 있었었는데 굉장히 그 미국의 반응이 나빴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었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도 있으셨지만은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ADB 같은 아시아 개발은행 같은 게 분명히 있는데 왜 중국이 따로 이거를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나라도 거기 참여하고 했었을 때 그때 당시 워싱턴 조야의 그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았던 기억도 나긴 하는데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역할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한국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겠지만 저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지금 북한과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결국은 대륙의 일부이지만 지리적으로는 대륙 쪽으로 가는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게 그게 좀 안타깝고 AIIB 같은 예를 같이 참여하더라도 1대1로의 어떤 그 수혜를 우리도 같이 누리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혀 있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혹시 한중일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한중일이 협력이 좀 가능한 분야로 기후변화 대응을 좀 들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중국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면이나 산업적인 면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너지 대전환을 이루지 않으면은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2050년 탈탄소 넷제로를 달성하기가 쉬운 상태가 아니고요. 그런 측면에서 한중일이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중국이 할 수 있는 그런 제조업적인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한 부분을 하고 한국과 일본이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노하우나 기술 협력을 한다면은 공통적인 어떤 넷제로를 달성하는 공통적인 목표와 이해에 부합하기 때문에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뭐 예를 들면 신장에서 엄청난 태양광 시설을 가지고 만드는 그린 수소를 우리가 바로 조달해 올 수 있다. 만약에 가설적이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경제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겠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4년의 이 국제 정세라는 것이 그런 것들을 참 가로막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풀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우리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기구들도 적극 또 활용하면서 한중일 간에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주 포럼에서 빠질 수 없는 내용 아마 안보 아닐까요? 이번 포럼을 통해서 안보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누시겠죠? 근데 평화와 번영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제주 포럼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화 문제에서 안보는 불가결하게 이야기하는 이슈입니다. 미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안보에 대해서 한미 동맹에 관련돼서 뭔가를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어 놔야 미 대선 이후에 좀 이야기가 편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많이 전문가분들께서 하고 있다고도 저 들었거든요.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저희한테 이제 닥친 문제가 저희는 한미 동맹을 통해 가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북한이 미사일이 미국까지 도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북한의 어떤 핵 위협에 직면해서까지 한국을 방어를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이제 가지게 되는 여건이 이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를 가시적으로 또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핵 협의 그룹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실 간에 협의도 하고 있고요. 외교 국방 차관들 차원에서는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주 자주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한미 연합훈련할 때 북한의 핵 사용을 가정해 둔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동 훈련을 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한미 동맹의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신뢰성을 지금 국민들하고 저희 동북아 지역에 대외적으로 주기 위한 메시지를 지금 많이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뭐 ICBM이라든지 SLBM이라든지 실험을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네. 이것에 대응하는 전 세계적인 리더들의 입장, 여기 와서 제주 포럼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작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었는데요. 네. 작년에 캠프 데이빗 전에 이제 방금 대사님 말씀하신 핵협의 그룹이 탄생하게 된 게 이제 워싱턴 선언이 있었죠. 이런 확장 억제가 나오게 된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작동하는 억제의 기제를 보여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 한국 내에서도 이 핵무장을 찬성하는 여론이 꽤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60%? 어떤 높을 때는 70%?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미국 워싱턴 조야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그런 어떤 흐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한국의 이런 핵무장 주장이라고 하는 게 왜 이제 참 문제가 되느냐면 이제 한국같이 정말 누가 봐도 건실하게 경제 성장을 이뤄왔고 여태까지 국제 규범을 준수했던 나라마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그게 의미하는 정치적 파장이라고 하는 게 너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제주 포럼에 오시는 분들도 아마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각들을 나누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해봅니다. 우산을 씌워줄게라고 하는데 그 비가 본인한테 들이닥쳤을 때 본인이 맞으면서 그 우산을 계속 씌워주느냐 뭐 이런 논리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한테 주어진 선택지는 한미 동맹의 확장 억제 말고는 지금은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지금의 기존의
비확산 국제 질서를 준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핵을 확산시키는 것을 장려하지 않는, 기본적 핵은 소수의 그 강대국이 독점하는 시스템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훨씬 더 낫다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술 핵무기로 한국에 가져오는 것도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원하지를 않고, 우리나라가 핵을 가진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세계 비확산 체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 억제 공약을 믿고 그것이 작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를 맞더라도 뭐 우산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뢰성을 뭐 국민들이나 뭐 북한이나 주변 국가들한테 보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조치를 한미 간에 많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보하면 사실은 총과 칼, 미사일만 있는 건 아니죠. 요즘에는 경제 그리고 뭐 기후에도 안보라는 단어를 붙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국가와 국가 간의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어떤 그런 군사안보적인 전략만 가지고 하는 게 이젠 아니라 오히려 대규모의 전쟁은 서로가 너무 잃은 게 많으니까 피하는데 오히려 어떤 경제적인 수단을 가지고 괴롭히려고 한다든지 뭐 견제를 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수단들이 다변화된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결국은 경제 안보라는 개념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 저는 미국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 이야기했던 스몰 야드 하이 펜스라고 작은 특정한 핵심 기술이 되는 분야에 그 어떤 경제적인 상호 의존만 담을 높게 쌓겠다. 막 그런 어떤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전 세계가 경제 의존이 돼 있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중국에서 만든 장난감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뭐 경제적이나 안보적으로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장난감이. 하지만 중국이 가장 앞선 기술을 가진 반도체를 만들고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들고 로켓을 만들면은 그것 자체가 미국에 나중 위협이 되기 때문에 결국 핵심 기술이 되는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을 통제하고 투자도 못하게 하겠다. 담을 높게 쌓겠다라는 어떤 그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제안보와 관련된 그 핵심 기술 품목들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과제가 따라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경제뿐만 아니라 기후도 사실 안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파리협정이 정말 반기문 총장님이 대단하다고 한 게, 아니 너희들은 이미 잘 먹고 잘 살고 공장 굴뚝 다 떼놓고 이제 와서 우리 좀 먹고 살겠다는데 무슨 협정이냐라고 했을 때 선진국들이 그럼 우리가 이만큼 양보할게, 너희도 좀 동참해주라, 이런 식으로 이제 끌어낸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 포럼에서도 보면 각 국가마다의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이런 입장 차이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 많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기후변화 세션들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대화 속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이 에너지 전환, 결국 탈탄소 에너지원으로 자꾸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경쟁이 없지가 않은 게, 아까 미국과 중국 대사님 말씀하신 스몰 야드 하이 펜스에서 또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녹색 기술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도 서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사실 국제적으로도 좀 비판을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물론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고 뭐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아까 저개발 국가의 어떤 인프라를 돕는 차원에서 한다고는 했지만 석탄 화력 발전소를 져줬단 말이죠. 예를 들면 뭐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앞으로 성장을 더 훨씬 많이 해야 되는 나라고, 전기가 너무너무 필요해서 화력발전소를 지어주는 것은 어떤 의도는 뭐 좋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게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도움이 안 되는데, 이거를 또 이제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석탄 화력발전소 있는 나라마다 고민이 뭐냐면, 이거를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옮기면 여기 계시는 우리 근로자분들은 어떡하지? 이 노동자분들은 어떡하지? 또 여기서 나오는 세수는 누가 메꿔주지? 지자체 같은 경우도요.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58개 중에 29개가 있어요.
태안, 당진, 뭐 보령 이쪽에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를 기후변화 대응만 생각하면 당장 빨리 어떻게 좀 수습을 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 노동자분들 계시고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고요. 당진 화력발전소 엄청 크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두되는 개념이 바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Just Transition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 속에서 누구도 낙오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국제사회에 많이 담론으로 이제 부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데서도 화력발전소를 이제 석탄 화력을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할 때 비슷한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그런 모임들도 생겼습니다. 제프트라고 하는데요. 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도 생기고 해서 이런 문제들도 아마 우리 제주 포럼에서 만들어 놓으신 기후변화 관련 세션에서 또 언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녹색 기술과 관련해서는 풍력, 태양광은 중국이 세계 시장의 뭐 50% 이상입니다. 풍력, 뭐 터빈이나 뭐 그런 건 거의 70%고요. 결국은 중국의 풍력, 태양광을 좀 싸게 들여와서 많이 적셔서 에너지 대전환을 빨리 이루어야 된다. 그런 그 하나의 그 조류가 있습니다. 그 조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제 정세하고는 좀 부합하지 않는 그런 어떤 흐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중국과의 그 신재생 분야에 대한 협력, 이 기후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하나 될 수가 있고요. 또 반면에 그런 녹색 기술을 자꾸 이제 중국한테 기회를 주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언제 그걸 따라가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앞으로의 그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있어서의 주도권이 중국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지정학적인 또 고려가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 세션에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전개될지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단체들의 리더들 그리고 석학들 외교 장관 출신 VIP 분들까지 이렇게 막 오시는데 국가 간의 외교 이런 단어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 지방 외교라는 단어 쓴다면서요?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와 달리 이렇게 안보라든지 생존이라든지 그런 지정학적인 그 요소들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국방은 중앙 정부의 권한이지 지방 정부의 권한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를 관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방 정부의 도지사나 예를 들면 주지사는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선거를 했던 그 주민들의 경제적인 복지 향상이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정부 간의 어떤 협력 외교가 좀 부족한 중앙 정부 간의 어떤 협력을 좀 보완하고 오히려 그 협력을 글로벌 협력을 이끌어내는데 윤활유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그 사회 전체 또 더 크게 보면 전 지구의 모든 이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중앙정부가 어떤 목표를 딱 설정하고 갑시다 한다고 해서 다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각자의 위치에서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제 대학이 있는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2050 탄소 중립이지만 충청남도는 2045로 5년을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하자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나름 이것을 굉장히 국제적으로 발신을 하려고 충청남도도 굉장히 애쓰고 있습니다. 일례로 교토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토 의정서의 도시다 보니까 교토 같은 도시도 굉장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는 소위 지자체로서 외교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죠. 좀 더 실질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요즘 메가시티 이런 것들이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낙에 큰 도시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까 이제 또 큰 도시라는 거는 그만큼 예산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들이 그 지방 외교 또는 도시 외교를 할 수 있는 이제 예산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도 지금 그 ODA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ODA 예산도 있지만 지방 정부가 하는 ODA 예산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의미 있는 그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들이 이제 도시 외교가 최근에 부상되고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 외교가 정말로 활성화되고 잘한다면 나중에 투표를 할 때 정책 공약 같은 거가 올라왔을 때 맞아
저런 공약으로 성공해서 우리 지방이 참 잘 살게 되었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오. 혹시 지방외교가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가 기후 말고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세계 지방 정부 간의 기후 변화 대응을 하기 위한 연합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70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입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충남 하고 제주도가 들어가 있는데 언더 투 연합이라는 겁니다. 언더 투 코올리션이라고 그 언더 투가 이제 2도를 낮추자 뭐 그런 그런 환경적인 개념인데요. 거기에 제주가 이제 작년에 가입을 했고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지방 정부 간의 어떤 국제적인 연합체도 있고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방 외교가 이제는 중요한 외교의 일부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정무 외교가 잘 활성화하지 않을 때 지방자치들이 이제 인적 교류를 통해서 국가 간의 외교를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을 깔아주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중국하고 관계가 경색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에는 이제 교류가 있었거든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지방 외교의 성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방 외교를 가장 뛰어나게 잘하는 좀 자치단체가 있을까요? 제주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게 지금 제주 포럼이기 때문에 자꾸 제주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방 외교에 있어서는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그 연계성이 중요해서 기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지방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아세안 플러스 알파 이니셔티브라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다변화 정책인데 지금은 중국, 일본에 국한되어 있지만 관계를 아세안을 넘어서 중동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어떤 그런 비전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실행 계획이 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 외교 대사관 세우듯이 제주도 사무소를 거기다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도청 공무원 2명이 파견돼 있고 현지 싱가포르 사람들 한 4명을 더 쓰고 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또 다자적으로 기후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언더2 연합에 가입을 해서 제주도는 2035년에 넷제로 목표입니다. 우리나라보다 국가 목표보다 15년 더 빠르고요. 전기차 사용료나 사용 비율이나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한국에서 전혀 탑에 지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비전을 가지고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잘하는 어떤 지방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 하면은 아무래도 평화의 섬, 이제 이런 이미지가 국제적으로도 꽤 이제 안착이 되지 않았나. 그건 제주 포럼의 역할이 정말 크셨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충청남도도 더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서울입니까 그럼? 아니 저는 서울인데요. 네, 서울, 경기도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열심히 지방 외교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데리고 온다거나 외국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생들을 장학금을 줘서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방자치 차원에서 수용을 해서 미래 세대를 한국에서 교육시키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각 지방단체에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단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주 포럼을 멀리서나마 체험하거나 볼 수 있거나 직접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나요? 제주 포럼 참석자는 다 열려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포럼장에 오셔가지고 원하는 세션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막 들어갈 수 있어요? 네네. 저도요? 현장에서 선택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그래요? 됩니다. 네. 되게 쉬운 곳이었네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렇군요. 처음 알았어요. 네, 나중에 또 다 정리해가지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제주 포럼 19회째를 맞이하는 제주 포럼 미리 둘러보기를 했는데요. 내 세대 그리고 혹은 우리 자식들 세대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 포럼이 다보스 포럼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담아서 한번 외치면서 마무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주 포럼이 되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오세요 제주 포럼!